그날 밤 가마골에서 제가 가장 무서웠던 것은 숲속에서 들려온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무서웠던 것은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저 말고도 한 명 더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재현이고 당시 32살이었습니다. 지금은 광주에서 자동차 부품 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겪은 건 몇 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동안 사람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꼬인 것도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몇 년 동안 미뤄두었던 가족 문제까지 한꺼번에 터지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서도 막상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혼자 차를 몰고 아무 목적지나 찾아다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별다른 계획은 없었습니다. 오후가 조금 지난 시간에 광주에서 출발했고 그냥 차를 몰다가 담양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날씨는 흐렸지만 비가 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예전에 친구에게 들었던 가마골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담양의 가마골은 산이 깊고 계곡이 이어지는 곳이라 여름이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캠핑이나 계곡을 좋아했지만 그날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울 만한 곳을 찾다가 한적한 야영장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산 안쪽의 공기가 빠르게 차가워졌습니다. 낮에는 덥다고 느꼈는데 어둠이 내려오자 팔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혼자 있다는 게 그땐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저는 휴대전화로 영상을 보다가 밖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툭! 잠시 후 다시 툭!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소리가 들렸을 때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텐트 바로 뒤쪽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지퍼를 조금 열었습니다. 밖으로 완전히 나가지는 않고 빛만 비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무와 바위 그리고 어둠뿐이었습니다.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 기침하는 소리였습니다. 한 번, 그리고 조금 뒤에 한 번 더.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산속에서는 동물 소리가 사람 목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는 거리감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고라니거나 멧돼지겠지. 그런데 세 번째 기침 소리가 들렸을 때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소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텐트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계곡물 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아.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분명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제가 아는 사람의 목소리와 비슷하면서도 어딘가 달랐습니다. 특히 이상했던 건 발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제 이름을 알고 있던 사람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텐트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누가 장난을 치는 건가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혼자 캠핑하는 사람을 놀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텐트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흙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텐트 주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에 손전등을 끄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텐트 입구 바로 앞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다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춥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 화가 났습니다. 무서운 것보다 먼저 짜증이 났습니다. 누가 장난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산속이라도 사람이 있다면 신고를 하거나 다른 야영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들고 112에 전화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깥의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참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텐트 지퍼를 열었습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젖은 흙 위에 발자국 몇 개가 보였습니다. 사람 발자국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자국은 텐트 입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텐트를 한 바퀴 돈 뒤 계곡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하게도 발 뒤꿈치 자국이 희미했습니다. 마치 발 앞부분만 눌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걸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텐트 안으로 들어가 지퍼를 잠갔습니다.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계곡 건너편에서 갑자기 동물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길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시 울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길이도 높낮이도 마지막에 끊기는 방식까지 같았습니다. 마치 녹음된 소리를 반복해서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켜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17분. 그 숫자를 이상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시간이 지나가는 걸 기다렸습니다. 해가 뜨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텐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누구 있어요? 저는 순간 안도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제 누나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그날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아,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누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왜 이곳에 혼자 왔는지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 병원에서 저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혼자 가지 마라. 그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애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산속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기억을 주변 소리에 끼워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계속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밖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텐트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텐트 주변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리고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텐트에서 멀어지는 방향이었습니다. 계곡 쪽으로.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발소리가 사라지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텐트 지퍼를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손전등을 켜지 않고 어둠만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나무 사이에서 희미한 흰색이 움직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긴 옷을 입은 사람이 계곡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텐트 안에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 뒤로 몇 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습니다. 발신자는 제 누나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지금 어디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를 확인하고 바로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분쯤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였습니다. 저는 바로 받았습니다. 누나, 지금 어디야? 누나는 잠에서 막 깬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방금 문자 보냈잖아. 누나는 이상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무슨 문자? 저는 문자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누나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시간이 이상했습니다. 새벽 3시 11분. 그리고 누나가 방금 전화를 건 시간은 3시 36분이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그때 누나가 말했습니다. 재현아, 너 지금 어디 있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방금 내가 보낸 사진 때문에 깼어. 사진? 응. 저는 아무 사진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누나가 사진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아. 왜? 너 뒤에 사람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나가 보낸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에는 제 텐트가 찍혀 있었습니다. 어두운 산속이었고 텐트의 모습도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사진이 밖에서 찍힌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텐트 입구는 아주 가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텐트 표면에 희미하게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결국 텐트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때부터는 기억이 끊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차까지 뛰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곡물 소리도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도 전부 사람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는데 손이 떨려서 열쇠를 제대로 꽂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시동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몇 번이나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지만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쪽으로 내려와서야 차를 세웠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제가 맨발로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신발은 텐트 안에 두고 나왔던 겁니다. 그날 아침 저는 다시 가마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나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나의 휴대전화에는 제가 보냈다는 사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기록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제가 받은 문자 한 통뿐이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며칠 뒤 저는 그곳에 다시 가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시 제가 묵었던 야영장 근처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그날 일을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담담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밤에는 계곡 쪽으로 혼자 가지 마세요. 왜냐고 묻자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제야 그 사람은 오래전 계곡 주변에서 사고가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까지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마지막에 했던 말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산에서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귀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본 것이 정말 사람이었는지 착각이었는지 혹은 전혀 다른 무언가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피곤해서 환청을 들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누군가 장난을 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진 역시 기술적인 오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아직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제가 떠나기 직전 텐트 앞에서 발견했던 발자국입니다. 제가 신고를 할까 고민하면서 찍어둔 사진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발자국은 텐트 주변에서 계곡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확대해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발자국의 방향이 전부 계곡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계곡에서 텐트 쪽으로 걸어온 흔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처음부터 제 텐트 주변에 있다가 계곡으로 걸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밤에 들었던 발소리는 어디에서 온 것이었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 캠핑하지 않습니다. 특히 산속에서는 아무리 조용하고 안전해 보여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배터리가 충분한지, 차량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디인지, 밤에 혼자 움직여도 되는 장소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무엇보다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확인하려고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날 제가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사실 무서웠다면 그냥 텐트 안에 있었으면 됐습니다. 차로 돌아가도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끝까지 이유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착각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합리화했습니다. 동물일 거라고, 사람일 거라고,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거라고,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그런데 이상한 경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어쩌면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 아니라 공포를 느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우연히 그날 찍었던 사진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지우지 않고 외장하드에 옮겨놓았던 모양입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열어봤습니다. 사진은 별것 없었습니다. 어두운 텐트, 나무, 계곡, 그리고 희미한 발자국. 그런데 사진을 확대하던 순간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텐트 뒤쪽 나무 사이에 아주 희미한 흰색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확대할수록 사람의 옷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얼굴처럼 보이는 어두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시간이 새벽 3시 19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의 촬영 위치는 텐트 안이 아니었습니다. 텐트 바깥 계곡 방향에서 찍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뒤 저는 사진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시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가마고를 다시 찾지 않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제가 두려운 건 귀신이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귀신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더 무섭습니다. 정말 사람이었다면 그 밤에 제 텐트 주변을 돌고 계곡 쪽으로 사라졌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왜 제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제 누나의 목소리로 저를 불렀을까요? 아직도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마지막에 같은 말을 합니다. 산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면 확인하러 가지 말라고.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무조건 대답하지 말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판단력이 평소와 같을 거라고 믿지 말라고. 밤의 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와 소리를 아주 쉽게 바꿔놓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들리고 작은 그림자가 사람처럼 보이고 익숙한 목소리가 전혀 다른 곳에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날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때 텐트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누나에게 전화하지 않았다면, 만약 사진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약 그 목소리에 대답했다면 그 질문에는 아무도 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 새벽 가마골에서 제가 들었던 제 이름은 지금도 기억 속에서 너무 선명합니다. 재현아. 아직도 가끔 밤늦게 혼자 있을 때 그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창문을 확인하고 문을 잠그고 주변을 한 번 더 살핍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제가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가 정말 저를 부른 것이었다면 어쩌면 그날 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무엇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제가 끝내 그 목소리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한동안 그 일을 제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자세히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누나에게도 그날 밤 본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진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너무 지쳐 있었고 어두운 산속에서 여러 가지 소리를 잘못 들었으며 휴대전화에 이상한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사람들과 밥을 먹고 퇴근하면 집에 들어가 TV를 켜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만 되면 가마골에서 들었던 기침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툭! 그리고 잠시 뒤 춥다. 그 목소리는 귀신처럼 무섭다기보다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사람이 바로 옆에서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더 잊기가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오히려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논리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침 소리는 야생동물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 이름처럼 들렸던 것은 착청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발자국도 누군가 실제로 지나간 흔적일 수 있었습니다. 누나의 목소리 역시 제가 피곤한 상태에서 기억 속 목소리를 실제 소리처럼 들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진은 휴대전화 오류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모든 일이 한밤중에 너무 정확하게 이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결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선배 한 명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제가 담양에 혼자 갔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선배는 담양 쪽을 자주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마골? 선배가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거기서 혼자 잤다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무섭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선배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날 있었던 일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발소리를 들었다는 것,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다는 것, 그리고 새벽에 이상한 사진을 받았다는 것. 선배는 중간에 한 번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끝내자 한동안 술잔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계곡 쪽으로 갔어? 네. 밤에? 잠깐이요. 선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기 밤에는 혼자 움직이면 안 돼. 저는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말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이어서 한 말 때문에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거기서 사람 찾는 일이 있었어. 저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사람이요? 선배는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오래전 여름에 계곡 쪽에서 사람이 사라졌고 수색이 꽤 오래 이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찾았어요? 제가 묻자 선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직접 들은 얘기라 정확하지는 않아. 그러면서도 선배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실종자가 사라지기 전날 밤 근처에서 야영하던 사람들이 계곡 건너편에서 누군가 계속 기침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목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런 얘기가 원래 있었어요? 글쎄, 그냥 오래된 이야기야. 선배는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특히 기침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들었던 소리를 다시 기억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 그리고 사람 목소리, 그리고 제 이름, 그리고 누나의 목소리. 그 네 가지가 머릿속에서 계속 연결됐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마골, 실종, 계곡, 야영, 사고. 검색어를 바꿔가며 오래된 게시글을 찾아봤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여행 후기였습니다. 계곡이 좋다. 여름에 사람이 많다. 파란 소매타. 산책하기 좋다. 가족끼리 가기 좋다. 그런 글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오래된 지역 커뮤니티 게시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성 날짜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게시글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마골 인근에서 밤을 보냈는데 새벽에 계곡 쪽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사람 목소리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상했습니다. 절대로 대답하지 마세요.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댓글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장난이라고 했습니다. 산에서는 소리가 이상하게 울린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댓글은 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댓글은 몇 년 뒤 삭제된 상태였지만 저는 화면을 캡처해 두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일이 단순한 착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들었던 소리가 예전부터 그곳에서 반복되어 온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날 밤 텐트 앞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다시 담양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선배와 함께였습니다. 선배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확인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따라와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낮에 가마골에 도착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본 산은 너무 평범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 두려워했던 나무들도 평범했고 계곡도 평범했습니다. 밤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역시 내가 너무 겁을 먹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배와 함께 제가 묵었던 장 근처까지 걸어갔습니다. 텐트를 쳤던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주변 지형원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곡 쪽으로 내려가다가 저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위 하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손전등을 비췄을 때 봤던 바위였습니다. 저는 선배에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위 아래쪽을 바라봤습니다. 흙 사이에 낡은 천 조각이 끼어 있었습니다. 선배가 그것을 발견하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건 뭐지? 저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천 조각은 오래되어 색이 발해 있었고 일부는 흙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오래된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천을 살짝 뒤집는 순간 안쪽에서 작은 금속 물체가 떨어졌습니다. 딸깍! 땅에 떨어진 그것을 주워보니 오래된 열쇠였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물건을 본 순간 새벽에 들었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춥다. 선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계곡 건너편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침 소리였습니다. 한 번. 선배와 저는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두 번째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선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리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몇 년 전 새벽에 들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세 번째 기침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연스럽게 들리던 물소리가 갑자기 주변의 모든 소리를 덮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선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들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이야? 저도 모르게 계곡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낮이라 주변이 훤히 보였습니다. 나무 사이로 길이 나 있었고 바위와 풀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배는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저기 있어도 이상할 건 없지.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람이면 좋았습니다. 등산객이거나 관리하는 사람이거나 그냥 계곡 건너편에서 쉬고 있는 누군가라면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까이 갈수록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배가 몇 번이나 사람 계세요? 라고 외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계곡 건너편까지 가려면 물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선배가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 나무 아래에 작은 비닐봉지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오래된 물병과 캔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다녀간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안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었던 거네요. 선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닐봉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뭐가요? 이거 너무 오래됐어. 실제로 물병은 색이 발해 있었고 캔 표면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들었던 기침 소리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다시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산에서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다른 장소에 있던 사람이 기침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숙소를 잡고 밖에서 밤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배는 제가 너무 긴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숙소에 도착한 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방을 열었는데 아까 계곡에서 발견했던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열쇠는 분명 제가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선배가 몰래 넣었을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선배에게 보여줬습니다. 선배는 한참 동안 열쇠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이거 네가 주운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럼 왜 네 가방에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선배가 열쇠를 뒤집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작은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7.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봤던 시간. 3시 17분. 정확히 일치하는 숫자는 아니었지만 그 숫자를 보자마자 그날 새벽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선배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열쇠니까 번호 같은 거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다시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침.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려는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메시지는 한 줄이었습니다. 찾았어? 저는 화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무엇을 찾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그 열쇠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선배를 깨울까 고민했지만 그가 잠든 모습을 보니 차마 깨우지 못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을 열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에는 제가 그날 낮에 서 있던 계곡 주변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무, 바위, 계곡물, 그리고 멀리 서 있는 제 모습. 제가 뒤돌아 계곡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제 뒤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숙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의 배경에 이상한 것이 하나 보였습니다. 나무 아래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긴 옷을 입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 사람의 위치는 제가 낮에 서 있었던 장소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선배가 잠에서 깼습니다. 왜? 저는 아무 말 없이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선배는 사진을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이 사진 누가 보낸 거야? 모르는 번호요. 선배가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진을 제 휴대전화에서 지웠습니다. 왜 지워요? 그냥. 왜요? 선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커튼까지 닫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광주 가자.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날 새벽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우리는 바로 짐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들다가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방이 무거웠습니다. 열어보니 어제의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쇠 옆에 작은 흙덩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땅에서 꺼낸 것처럼 젖은 흙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열쇠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선배도 그것을 보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열쇠를 숙소에 두고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광주로 돌아오는 동안 선배는 계속 조용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현아, 네. 그날 네가 들었다는 목소리 있잖아. 네. 혹시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춥다. 선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름 불렀다고 했지? 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선배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열쇠 확인해 봤어.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떡해요? 내가 두고 온 열쇠. 네, 숙소 주인한테 물어봤는데 그거 오래된 열쇠 같대. 무슨 열쇠인데요? 선배는 한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계곡 근처에 있던 관리시설 열쇠일 가능성이 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열쇠가 제 가방 안에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선배가 마지막에 한 말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그 관리시설은 지금 없어.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다시 뒤졌습니다. 가마골 주변의 옛 지형과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오래된 지도에서 작은 건물 표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계곡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관리용 건물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도에서는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위치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그날 텐트를 쳤던 장소와 아주 가까웠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날 밤 들었던 발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텐트 주변을 한 바퀴 돌던 발소리, 그리고 계곡으로 향하던 발자국. 혹시 그 발자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 방향이었던 게 아닐까? 혹시 누군가 계곡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오래된 건물 쪽에서 걸어온 것은 아닐까? 저는 다음날 혼자 그 위치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직전에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확인하려는 걸까? 진실을 알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내가 겪은 일을 정말 무서워할 만한 일이었다고 인정받고 싶은 걸까? 그때 저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부터 늘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끝까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넘어져 다치면 왜 넘어졌는지부터 물었습니다. 차가 고장나면 직접 보닛을 열었습니다.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면 남들이 말리는 것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답답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그 모습이 싫었습니다. 왜 마지막까지 병원에 가기 싫다고 버텼는지, 왜 아픈 걸 숨겼는지, 왜 가족에게 괜찮다고만 했는지, 저는 그게 아버지의 고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마골에서 저는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끝까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귀신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가는 제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저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희미해졌습니다. 열쇠도 없어진 물건처럼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밤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는 아무 말 없이 한참 있다가 물었습니다. 재현아, 응. 너 가마골에서 찍었다는 사진 아직 가지고 있어?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누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찾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가마골에서 제가 봤던 것이 무엇이었든 그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누나의 말이 끝난 뒤에도 전 한동안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사진인데? 제가 겨우 묻자 누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사진이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사진 뒷면에 내 이름이 적혀 있어.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그냥 상자에 넣어두는 대신 날짜나 장소를 뒷면에 적어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한 가마골과 아버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찍은 사진인데? 누나는 대답하기 전에 한참 망설였습니다. 담양.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가마골이야?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어. 사진 보내줘? 잠시 후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열었습니다. 빛이 바랜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에는 젊은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보다 훨씬 마르고 젊었고 군복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뒤쪽에는 산과 계곡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오른쪽 끝에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관리시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옛 지도 속 건물과 비슷했습니다.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8월. 그리고 그 아래에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가마골.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쪽에는 제가 처음 보는 글씨가 하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재현에게 보여주지 말 것.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누나. 응, 이거 언제부터 있었어? 오늘 처음 봤어. 왜? 아버지 물건 정리하다가 오래된 앨범 뒤에서 나왔어. 저는 그제야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 옆에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진의 가장자리에서 거의 잘려 있었고 얼굴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은 확실히 보였습니다. 긴 어두운 색 옷, 그리고 목 부분을 감싸고 있는 밝은 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마골에서 봤다고 기억하는 사람의 모습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누나, 왜? 사진 확대해봐. 누나가 잠시 후 답했습니다. 봤어. 뭐가 보여? 누나는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사람 같은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가마골에 갔는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인하는 순간 정말 알고 싶지 않았던 무언가를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다음 날 누나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남긴 물건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서류와 사진, 수첩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러다 작은 수첩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표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수첩의 대부분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에서 갑자기 기록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담양, 가마골, 그리고 몇 줄의 짧은 문장, 밤에 사람 소리가 들림, 그 아래 계곡 쪽에서 계속 기침, 그리고 한 페이지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 같음.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재현이 태어나면 절대로 데려오지 말 것. 저는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누나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야? 누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지? 아마 말해도 네가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 말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한 번도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무뚝뚝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하지 않았고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다는 이유로 중요한 일을 숨겼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첩을 읽고 나니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저였기 때문에 더 숨겼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저는 수첩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오래된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뜻밖의 사실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1987년 여름 가마골 인근에서 실종사고가 있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색 과정에서 오래된 관리시설 주변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장소와 겹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진 속에서 아버지 옆 서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도 궁금해졌습니다. 누나와 함께 친척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참을 물어본 끝에 아버지와 오래 일했던 사람 한 명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김영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아버지와 함께 담양에 갔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 사람의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자 가족 중 한 분이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이야기인가 보네요.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 이야기를 잘 안 했어요. 그 사람이 기억하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와 김영수 씨가 가마골에서 밤을 보낸 적이 있었고 새벽에 계곡에서 사람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난 방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곡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된 관리시설 안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는데 내부에서 사람이 움직인 흔적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김영수 씨가 계속 같은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이름을 알고 있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들었던 것도 제 이름이었습니다. 재현아. 그 사람은 제가 태어나기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에게도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리고 왜 수십 년 뒤 제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소리를 들었을까요? 저는 결국 다시 가마골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나와 함께 낮에만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진과 수첩을 가지고 갔습니다. 오래된 관리시설이 있었다는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지형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나무가 자랐고 길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바위 하나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바위 앞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가 서 있던 곳이었습니다. 누나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맞는 것 같아.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계곡 건너편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먼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재현아, 저는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누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방금 들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들렸기 때문입니다. 기침 소리였습니다. 한 번, 그리고 두 번. 누나는 제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침 소리 뒤에 다른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주 낮고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계곡 건너편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춥다. 저는 그 순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제가 예상했던 목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난 아버지가 바로 계곡 건너편에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재현아.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오지 말라고 했잖아. 이번에는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누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가자!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명히 들렸던 목소리가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지막 말, 이번에는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 말은 마치 누군가가 저에게 오래전부터 했던 경고를 다시 확인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경고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는. 그때 누나가 제 손을 놓고 계곡 쪽을 바라봤습니다. 재현아, 응. 저기 사람이 있어.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봤습니다. 계곡 건너편 나무와 나무 사이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멀리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옷차림은 이상할 정도로 분명했습니다. 어두운 색 옷, 목을 감싼 밝은 천,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오래전 사진 속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옆에 서 있던 사람, 사진 가장자리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그 사람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누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보지 마. 그 말에 저는 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산기슭을 올라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각, 사각. 마른 나뭇잎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누나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왔습니다. 빠르게 가까워지지도 않았고 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차에 도착해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아. 저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누나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대답하지 마.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열고 누나와 함께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엔진이 바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 세 번째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급하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면서 백미러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뒷좌석에 앉아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도로에 나왔을 때 누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진 가지고 있지? 응. 수첩도? 응. 집에 가면 태우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우리는 아버지의 사진과 수첩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마골에서 가져온 줄 알았던 오래된 사진의 뒷면에 새로운 글씨가 생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나가 장난을 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글씨는 아버지의 필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장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한 번 들으면 다시 듣게 된다. 그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8월. 그리고 또 하나 대답하지 말 것. 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것을 숨겼습니다. 제가 가마골에 갔던 날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때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소리는 정말 아버지였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 질문에는 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겪고 나면 반드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이 장난을 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는 휴대전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와 관련된 무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모든 생각이 저를 더 깊이 끌어들이는 과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계속 이유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다시 찾아갔기 때문에 또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귀신을 봤다고 느낀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의 수첩을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따로 봉투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가마골에서 발견했던 열쇠는 결국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숙소에 두고 왔다고 생각했지만 숙소 주인은 그런 물건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배에게도 다시 물어봤지만 그 역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사진도 어느 날 갑자기 파일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복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평범한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습관은 바뀌었습니다. 혼자 여행할 때 산속에서 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불분명한 곳에서는 그렇습니다. 산에서는 실제 위험도 많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낙상할 수도 있고 야생동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두운 곳에서는 자신의 감각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일을 귀신 이야기로만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저를 따라왔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사진과 수첩에 기록된 내용 역시 우연히 겹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다고 생각한 아버지의 목소리도 제 기억과 감정이 만들어낸 착청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뒤 몇 년 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련과 죄책감이 산속의 소리와 섞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날 가마골에서 누나도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혼자였다면 제 기억의 문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아버지를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누나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들은 첫 마디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그 일을 서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날 네가 들은 목소리 정말 아빠였어?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누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게 우리가 그 일에 대해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포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떤 경험은 끝까지 설명되지 않은 채 기억 속에 남기도 합니다. 제가 가마골에서 겪은 일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착각이었다고 할 겁니다. 누군가는 오래된 사고와 관련된 이상한 소문이라고 할 겁니다. 또 누군가는 아버지가 남긴 경고가 우연히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도 가끔 밤늦게 혼자 운전하다가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차를 세우지도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많은 곳까지 계속 갑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사람이 없는데 혼자 가지 마라. 예전에는 그 말이 단순한 잔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귀신을 믿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기 판단을 과신하기 쉽고 어두운 곳에서는 작은 위험도 크게 느껴지며 이상한 일이 생기면 확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히려 위험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가마골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마지막에 꼭 한 가지를 말합니다. 산속에서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불렀다면 먼저 주변을 확인하기보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라고. 사람의 목소리라면 결국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밤의 산에서 혼자 소리를 따라가는 것은 안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날 제가 배운 것은 귀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순간을 만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멈추는 판단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가마골을 생각하면 계곡물이 먼저 떠오릅니다. 낮에는 평범했던 물소리,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던 햇빛, 젖은 흙 냄새, 그리고 해가 지고 모든 것이 달라졌던 그 밤. 저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누가 제 이름을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목소리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 말을 들었던 순간 저는 그게 아버지의 목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가끔 다른 생각도 합니다. 어쩌면 그 목소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곳에서 오래전부터 누군가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왔던 어떤 존재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만약 정말 그런 것이었다면 그날 제가 들은 것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아니라 제가 그곳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하려는 마지막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날 밤을 떠올리면 같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가마골의 밤을 확인하지 않겠다고.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내지 않아도 괜찮다고. 모든 미스터리가 풀려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떤 문은 열지 않는 것이 낫고 어떤 목소리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정말 끝난 줄 알았던 건 불과 몇 달 뒤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마골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첩도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했고 사진 역시 따로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누나와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잊으려고 마음먹으면 실제로 잊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혼자 있어도 예전처럼 주변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에도 놀라지 않았고 아파트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도 굳이 현관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가마골에서 들었던 기침 소리도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야근을 하던 중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멈췄습니다. 사무실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40분쯤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재부팅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침이었습니다. 저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한 번, 그리고 잠시 뒤 두 번째. 저는 속으로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사무실에 남아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층에서 야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침이 들린 뒤 아주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재현아. 저는 그 순간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광등 몇 개가 꺼져 있었고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 등만 일정한 간격으로 들어왔다 꺼졌습니다. 저는 바로 경비실에 연락했습니다. 경비원이 올라왔고 함께 사무실 전체를 확인했습니다.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비원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마 다른 층 소리였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알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전에 사용하지 않던 외장 하드가 컴퓨터에 연결됐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외장 하드를 회사에 가져온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외장 하드를 확인했습니다. 전원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에 연결하지 않았는데도 불빛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이미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가마골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면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어두운 계곡, 나무, 텐트, 그리고 발자국. 그런데 사진의 파일 생성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가마골에 갔던 날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날짜였습니다. 저는 사진 속 정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촬영 날짜는 분명히 최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에는 제가 몇 년 전 입었던 옷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텐트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한 것이 하나 더 보였습니다. 제 뒤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과 제 사이가 아니라 정확히 제 뒤쪽에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한 손은 제 어깨 쪽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컴퓨터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또 뭔가 있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왜 또라고 해? 누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뭔데? 며칠 전에 아빠 사진을 다시 봤어.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하나 더 생겼어. 저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누나는 아주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가 다시 오면 내가 먼저 부를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현아, 그 글씨 왜? 아빠 글씨가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쓴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다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쳤거나 오래된 글씨를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마지막으로 한 말 때문에 그 생각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글씨가 내 글씨랑 똑같아. 저는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글씨와 비교해보니 정말 비슷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획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문장을 쓴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사진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외장하드도 분리해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아버지의 오래된 옷장을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날짜는 1987년 8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들으면 돌아본다. 그 아래에는 다른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확인하지 말 것. 저는 그 메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아버지가 왜 수첩에 그렇게 많은 기록을 남겼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믿으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다시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경고를 한번 무시했습니다. 처음 가마골에 갔을 때도 그랬고 몇 년 뒤 다시 그곳을 찾아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계속 이유를 확인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가 가장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무서운 것을 보았다는 사실보다 무서운 것을 보았으면서도 끝까지 그것을 확인하려 했다는 것. 사람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만나면 이상하게도 가까이 다가갑니다. 정말 위험하다면 피해야 하는데 오히려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계곡 건너편에 서 있던 것이 정말 사람이었다면 왜 아무도 그 사람을 찾지 못했을까? 사람이 아니었다면 왜 제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가장 이상한 질문 하나. 왜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마골에 관한 기록을 남기면서 제 이름을 적어두었을까? 그 질문에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제 확실히 압니다. 그곳에 다시 갈 생각은 없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가마골에 가보라고 권한다면 저는 아마 웃으며 거절할 겁니다. 낮에 산을 걷고 계곡을 구경하는 것과 밤에 혼자 그곳에 머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혼자라면 더 그렇습니다. 산에서는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가 생길 수도 있으며 작은 부상 하나만으로도 도움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움직이기보다 먼저 자신의 위치를 안전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그게 제가 그날 배운 가장 현실적인 교훈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모든 것을 현실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 목소리만큼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그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던 순간, 그리고 마지막에 들었던 말, 이번에는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 말을 떠올리면 저는 아직도 이상한 감정을 느낍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있습니다. 만약 그 목소리가 정말 아버지였다면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제가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일 테니까요. 살아있을 때도 표현하지 못했던 말을 죽은 뒤에라도 경고로 남긴 것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가끔은 다른 생각도 합니다. 그 목소리가 정말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누군가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제 이름을 불렀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왜 하필 아버지였을까? 왜 그 장소에서? 왜 그날이었을까?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굳이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마골에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가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배운 것입니다. 모든 소리를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목소리에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을 열어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기억은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낫습니다. 그날 밤 제가 텐트 안에서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가끔 밤길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차의 문을 잠그고 앞으로 갑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일을 그렇게 정리하고 나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모였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들으면 돌아본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하필 자기 이름이라고 적었을까? 그냥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돌아보지 마라 라고 적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름을 들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을 처음부터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가마골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다. 날씨도 평범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음식을 먹고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처음 들었던 것은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은 기침, 그리고 제 이름, 그 뒤에는 발소리, 그리고 누나의 목소리. 몇 년 뒤 다시 찾아갔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기침,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이번에는 아버지의 목소리.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항상 먼저 기침이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반드시 제가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자 저는 갑자기 한 가지가 무서워졌습니다. 혹시 그 목소리는 처음부터 제 목소리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아니면 제 기억 속에 있는 목소리를 이용했던 걸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니 계속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누나에게서 온 문자, 제가 보내지 않은 사진, 최근 날짜로 바뀌어 있던 오래된 사진, 그리고 아버지의 수첩. 각각 따로 보면 설명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한꺼번에 놓고 보니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는 결국 오래된 자료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괴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록을 찾았습니다. 지역신문 기사와 오래된 사고 기록, 산림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며칠 동안 시간을 들여 확인했지만 제가 들었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역시 내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신문 자료를 정리하던 중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마골이라는 지명이 제목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양의 한 산간 지역에서 발생했던 오래전 사고에 대한 짧은 기사였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여름철 계곡 인근에서 한 사람이 길을 잃었고 다음날 수색대가 투입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기사 마지막 부분에 아주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실종자는 발견 당시 자신이 밤새 누군가의 목소리를 따라갔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계속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손을 멈췄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처음 가마골에 갔던 해보다 훨씬 오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장소를 확인해 보니 제가 기억하고 있던 계곡과 아주 가까웠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산속에서는 길을 잃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들으면 돌아본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상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문장을 적은 뒤에 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첩에는 그 뒤로 몇 페이지가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더 이상 확인하지 않기로 함. 저는 그 문장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버지도 저와 똑같았던 겁니다. 처음에는 확인하려고 했을 겁니다. 누가 부르는지 알아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멈췄던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진실을 알아낸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아내려는 행동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이야기를 가족에게 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마골에 갔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크게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화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숨기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픈 것도 숨겼는지, 왜 가족이 괜찮다고만 했는지, 왜 마지막까지 자신이 약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저는 그걸 고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 역시 똑같았습니다. 가마골에서 무서운 일을 겪고도 집에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날 밤을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와 같은 방식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에 대한 오래된 원망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제가 믿지 않을까봐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가 믿어버릴까봐 말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재현아. 응, 그 사진 말인데.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왜? 나 사실 하나 더 찾았어. 뭔데? 누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가마골에 갔던 날 찍은 사진이 하나 더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진에는 아빠 혼자 있어. 그래서? 아빠가 사진을 찍은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응. 그런데 재현아. 누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진 뒷배경에 네가 있어.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네가 있어. 그럴 리가 없어. 저는 웃으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마골에 갔던 것은 1987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보다 몇 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사진 속에 제가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나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손가락을 움직여 사진을 열었습니다. 사진은 오래되어 흐릿했습니다. 젊은 아버지가 계곡 옆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산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가장자리. 정말로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체격의 아이였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옷은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사진에서 자주 입었던 옷과 비슷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 순간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아주 조금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저였습니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의 날짜와 제 나이가 맞지 않았습니다. 사진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합성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려는 순간 누나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진 뒷면도 봐. 저는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날짜, 장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은 문장 하나. 저 아이는 우리가 데리고 온 아이가 아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은 뒤 더 이상 화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가마골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각각 따로 두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록은 아버지의 기억, 제가 겪은 일은 제가 겪은 일, 사진은 사진, 목소리는 목소리, 그 사이에 억지로 하나의 답을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답을 만들려고 할수록 그 장소가 다시 가까워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봉인했습니다. 다시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마골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조용한 밤이면 계곡물 소리처럼 일정하게 반복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침 소리입니다. 한 번, 잠시 후 한 번 더. 그럴 때면 저는 움직임을 멈춥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다음 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들리는지 듣지 않습니다. 그저 창문을 닫고 불을 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경고를 떠올립니다. 더 이상 확인하지 않기로 함. 저는 이제 그 선택을 이해합니다. 사람은 모든 진실을 알아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이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 제게 가마골에서 정말 귀신을 본 것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진 속 아이가 누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제가 들었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정말 아버지였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듣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주 가끔 사람이 거의 없는 산길을 지나갈 때면 멀리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차의 속도를 조금 높입니다. 절대로 창문을 열지 않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그날 밤 하지 못했던 말을 제가 대신 지키겠다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무슨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제 이름을 부르더라도 끝까지 대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한 뒤로 저는 정말 오랫동안 아무 일도 겪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졌고 자연스럽게 주말에도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대신 친구들과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산이나 계곡에 갈 일이 생기더라도 밤이 되기 전에 내려왔습니다. 가마골이라는 이름도 일부러 피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관련 글을 보게 되면 바로 화면을 닫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진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로 그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을 옮기면서 오래된 짐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물건들이 들어있던 상자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자를 열자 오래된 수첩과 사진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손을 대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은 피하고 싶은 마음보다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컸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마지막으로 읽었던 것과 같은 수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기로 함이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제가 본 적 없는 문장이 하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재현이가 이걸 읽고 있다면 내가 틀렸던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8월 18일. 그 아래에는 아주 짧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 다시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번에는 내 목소리였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가마골 이야기를 숨겼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문장이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내가 부르기 전에 먼저 들렸다.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수첩은 끝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가 남긴 긴 기록을 믿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사실 저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나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1987년에 가마골에 갔던 정확한 이유였습니다. 며칠 동안 자료를 찾아봤고 결국 당시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의 가족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첩에 날짜를 이야기하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두 분이 찾으러 간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를요?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곡에서 실종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당시 아버지와 동료가 단순히 관광을 간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실종된 사람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했고 아버지 일행이 산길과 계곡 주변을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들었던 목소리가 실종자의 목소리와 비슷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들려온 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실종자는 다른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의 목소리는 실종자의 목소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산의 지형 때문에 다른 곳의 소리가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현실적인 설명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 말 때문에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사람이 발견되고 나서였어요. 뭐가요? 그 사람이 계속 자기 이름을 누가 불렀다고 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들은 장소가 가마골이 아니었대요. 그럼 어디였어요? 자기가 발견된 곳 근처였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몇 년 동안 가마골이라는 장소 하나에 모든 것을 연결하려 했던 것 자체가 잘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무서운 일을 겪으면 장소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이상한 일을 하나의 원인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산에서는 소리가 멀리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둠 속에서 자신이 아는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사진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 계속 바뀝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분이 제게 한 질문 하나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재현 씨 아버님이 왜 가마골에서 돌아온 뒤에 자기 아들 이름을 적어 놓았는지는 아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도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 가족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전화가 끊긴 뒤 저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제 이름을 적었는지, 왜 가마골에 가지 말라고 했는지, 왜 수첩과 마지막에 그런 기록을 남겼는지.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재현이가 이걸 읽고 있다면 내가 틀렸던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 이번에는 내가 먼저 부르겠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한참 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아버지의 목소리라고 생각했던 그 소리가 어쩌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기록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첩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태우지도 않았습니다.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없애버리는 것조차 또 하나의 확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착각이었는지 완벽하게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통해 한 가지는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산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는 마음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혼자라면 누군가에게 위치를 알려야 하고 휴대전화 배터리를 확인해야 하고 밤길을 무리해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 목소리처럼 들린다고 해서 무조건 구조 요청이라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실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접근하기보다 안전한 거리에서 신고하거나 주변 관리 인력에게 알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저는 그날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고 두려움이 위험 판단을 흐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아찔했습니다. 귀신이 있었는지보다 내가 혼자였다는 사실이 더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말을 이제는 조금 이해합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들으면 돌아본다. 그건 어쩌면 귀신에 대한 말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 이름을 부르면 본능적으로 돌아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으면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호기심이 생기면 한 걸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때로는 위험한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소리를 들으면 바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먼저 주변을 확인합니다. 사람이 있는지, 안전한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게 제가 가마골에서 가져온 유일한 확실한 교훈입니다. 그날 밤 제가 들었던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사진 속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보았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굳이 하나의 답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평생 모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싫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에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어떤 기억은 질문으로 남겨두는 편이 오히려 오래 마음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가마골에 대한 제 기억도 그렇습니다. 낮의 산은 아름다웠습니다. 계곡은 맑았고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빛도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같은 장소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경험을 겪고 나서 저는 장소를 보는 방식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낮에 안전해 보인다고 밤에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용감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혼자 어두운 곳에 있으면 판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날의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 제게 가마골에서 귀신을 봤느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은 뒤 저는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이전과 다르게 듣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경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가끔 아주 늦은 밤 집안이 조용해지면 어디선가 작은 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저는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생각합니다. 잘못 들은 거겠지. 대답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을 켜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가마골에서 정말 무엇이 있었는지는 끝내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 밤 저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데려갔던 것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을 들었을 때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던 바로 제 자신의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들려도, 어떤 기억이 떠올라도, 그리고 아주 익숙한 목소리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른다 해도 저는 앞으로도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경고를 지키는 방법이자 제가 그날 밤 끝내 하지 못했던 가장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